시작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개인정보 미래 포럼 오늘이 3차 포럼입니다. 그동안 또 여러 훌륭한 이제 발표를 듣고 여러 이제 포럼 회원님들 또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말씀을 이제 해주셔가지고 우리 포럼이 아주 알찬 포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이제 발표를 위해서 두 분이 오셨고요. 또 여러분들 듣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외부에서도 많이 오시고요. 또 위원장님께서도 이제 늘 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또 처음부터 참석을 하셔가지고 또 나중에 중요한 이제 코멘트도 아마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위원장님 인사 말씀은 나중에 다시 듣는 것으로 하고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첫째 발표는 솔리학교 박상철 교수님께서 AI 개발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리스크 평가 모델이라는 것을 발표하겠습니다. 내용이 아주 제가 사전에 좀 봤습니다만 아주 알차고 또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장님 감사드립니다. 현재 이제 개인정보 리스크 평가 모델은 작년 8월에 이제 우리 위원회에서 발표하신 정책 방향에 따라서 시작되는 검토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배경을 거쳐서 이런 리스크 평가 모델을 이제 만들기로 했는지,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어떻게 수렴해서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할지에 대해서 좀 오늘 좀 미리 설명을 드려서 좀 이렇게 귀한 피드백을 받고 또 그것을 통해서 더 좋은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오늘 발표의 중요한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 표지를 지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추진 배경은 역시 작년에 위원회에서 8월에 발표하신 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 주신 게 AI 단계별 리스크 분석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고, AI 모델 서비스를 개발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 스스로 AI가 학습한 데이터 그리고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 등을 고려해 리스크 평가를 하게 한 다음에 이를 감소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사전에 마련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미리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강조하신 게 이제 파란색 검토 어젠다 부분이 중요한데, 이제 기획 개발 서비스 단계별 위험 요인을 탐지하고 여러 가지 발생 확률이나 중대성을 고려한 평가 측정 방안, 그리고 위험 수준에 따른 대응 조치를 구체화하는 것이 이 가이드라인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외국에서도 잘 정리가 안 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좀 굉장히 빨리 앞서 나가는 좀 담대한 시도였기 때문에 이것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위원장님 주재로 여러 AI 프라이버시 팀 우리 보호위원회를 주축을 하고 또 거기 여러 민간 정책 협의회 구성해서 이제 민간 협력 차원에서 이제 구성을 하게 되었고, 각계의 가장 뛰어난 식견을 가지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제 여기 오늘 같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몇 분 계신데 감사드리게도 많은 피드백을 주시고 계셔서 이제 협의 기구를 만들어서 현재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팀이 돌아가고 있는데, 두 번째 팀인 제2분과인 이제 리스크 평가 모델 팀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아래 빨간색 유형별 사안별 리스크 평가 요소 평가 절차 방법 등 체계 마련이 이제 9월까지 완수해야 될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일정표에 따라서 굉장히 딱딱 맞게 체계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 리스크 평가 기준 모델은 이제 9월까지 이제 완료되기로 돼 있고, 현재 굉장히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물론 굉장히 이렇게 9월을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렇게 절대로 어떤 특정한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계각층의 어떤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는 형태, 그리고 이미 위원님들도 여러 굉장히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잘 대표하는 여러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 위원님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러 수기를 거쳐서 좀 마련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여기 청중들 모신 분들께 양해를 좀 구해야 될 거는, 이 내용이 상당히 굉장히 방대한 내용, 이미 방대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좀 아직
충분히 숙성되지 못해서 아주 자세한 디테일을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성이 있는지를 미리 말씀드리고 좀 큰 틀에서 의견을 주시면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작년에 정책 방향 그 AI 프라이버시 팀에서 발표하신 그 정책 방향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거 유형별 사안별 리스크 평가 요소라는 부분이랑 체계 마련인데 이제 이 유형별 사안별이라는 게 굉장히 그냥 들어간 단어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어떻게 보면 우리 보호법이 굉장히 성공적인 좀 수평적 규제였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수평적 규제라고 하는 거는 각 산업별로 뿔뿔이 막 흩어져 있던 거를 공통적인 어떤 원리가 있을 때 한 대 묶어서 좀 체계적으로 관할 규율하고 좀 빈틈없이 이제 잘 규율해서 정보 주체의 권익에 소홀함이 없도록 빈틈이 없도록 하는 그런 체계이고 뭐 여러 기관들이 뭐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든지 다른 여러 사례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가장 대표적인 모든 산업에 다 통할하는 공동적인 원리에 따라서 정보주체의 이익을 빈틈없이 보장하는 가장 성공적인 뭐 수평적 규제 체계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제 다만 그렇게 가다 보니 이제 AI라는 새로운 현상이 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안별 여기서 사안이라는 걸 그걸 유스 케이스를 얘기하는데요. 정말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AI로 하나 퉁쳐서 뭐 얘기를 하지만 워낙 범용 기술이고 이것들이 어떤 무조건 일률적으로 이렇게 다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작년 정책 방향에서는 이제 원칙 중심 규율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이제 어떤 사안에서부터 출발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안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규제 철학을 담고 있는데 그것들이 그냥 뭐 개념을 정의해서 거기서부터 막 이렇게 하향식으로 이렇게 뭐 규율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유스 케이스를 우선 파악하고 각 사업자들의 어떤 그런 것들, 정부 주체가 직면하는 어떤 현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위원회에서도 부단히 지금 샌드박스를 하고 계신데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확인된 여러 유스 케이스를 중심으로 우선 사안을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텀업 방식의 어떤 맥락 중심적인 방식이라는 것이 여기 들어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렇게 맥락 중심적으로 규율을 하다 보면은 문제점이 너무 뭐 막 이 사안 다르고 저 사안 다르고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돼버리니까 그 경우에는 굉장히 또 사업자들이 예견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는 서로 이제 여러 부처들이 여러 것들을 이제 나눠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뭐 중복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유형별이란 말은 또 그렇게 다 산만하게 하나하나 다 막 이렇게 떨어뜨려 놓을 게 아니라 다른 유스 케이스라고 하더라도 어떤 동등하게 다뤄야 될 것은 동등하게 다루고 다른 본질은 다르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유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형을 추출해서 정연한 규제를 하겠다는 뜻이 들어 있으십니다. 그래서 코히어런트한 규제를 하겠다. 그러니까 맥락에 따라서 컨텍스트 스페시픽한 사안별 규제를 하지만 동시에 그것들이 너무 지나치게 산만하거나 다른 부처와 어떤 권한의 중복, 뭐 그런 이중 규제 이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또 일정하게 유형화해서 또 코히어런트하게 규제하겠다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이 짧은 단어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를 마련해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겠다. 그래서 결국 어떤 원칙적 법에서는 어쩔 수 없이 수평적 규제라서 여러 가지 원칙들이 들어가지만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결국에는 이제 개발 과정에서 어떤 메저러블한 측정 가능한 통역 가능한 방식으로 이제 관철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들이 직접 정량화할 수 있는 그런 체계 수준까지 최대한 노력하겠다. 모든 게 다 정량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정성적으로 측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최대한 그런 가이드라인을 뭐 기술 속도를 물론 무리하게 쫓아갈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현재 기술을 충분히 반영해서 우선 기술로 할 수 있는 것은 경감 기술로 해결을 하고 경감 기술로 물론 기술이 전부는 아닙니다. 기술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던진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예언 기자의 참여와 거버넌스를 통해서 이걸 추구하겠다 그런 생각이 이 두 번째 문장에 들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짧은 문장에 굉장히 많은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현실화하는 게 좀 쉬운 작업은 아니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엄청나게 많은 논의와 역사와 이런 기재 철학이 들어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풀어가기 위해서 뭐 이미 준비한 내용은 페이지 수만 일단 말씀드리면 일단 이미 70페이지가 넘어갑니다. 뭘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쪽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이것들을 구현하는 게 이미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AI의 용례와 유형만으로도 굉장히 쉬운 작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지금부터 오히려 시작이고 더 이제 위원님들 의견 듣고 이왕에서 참여하면서 점점 이제 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가 이제 출발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3개월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무엇을 할 것이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이제 빨리 해야 되니까 이제 시간을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결국에는 이 작년 정책 방향에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도 이제 리스크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 프레임워크가 필요한 것이고 사실은 우리가 뭐 미국이나 뭐 EU 이런 것들 물론 뭐 무조건 따라할 거는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는 굉장히 다른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 작업은 우리가 세계에서 빨리 하는 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그 상호 운영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인터로퍼러빌리티를 추가하기 위해서 상당 부분 미국의 어떤 그 니스트의 그 AI 리스크 매니지먼트 프레임워크를 상당 부분 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무조건 외국과 맞춘다고 해서 모든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고유의 어떤 문화적 특성과 이런 것들을 반영해 우리나라 정보유치의 처한 현실 그리고 우리나라 특유의 어떤 유스 케이스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뭐 그대로 할 건 아닌데 그래도 이런 그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한 어떤 구도는 이 RMF에서 나온 뭐 AI RMF 1.0이랑 최근에 나온 리스트에서 이제 그 바이든 행정명령 251410에 기해서 발표한 그 제너러티브 AI 프로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토대로 해가지고 기본적인 구조는 어떤 거버넌스를 확립합니다. 거번 그 다음 단계로 매핑을 합니다. 그 매핑이란 것이 사실은 그 앞에서 이 정책방에서 말씀 주신 거랑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선 컨텍스트를 파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뭐냐? 그 유스 케이스를 파악하고 유스 케이스의 어떤 그 유형화에서 우선 그 어떤 실제 AI 사람들의 용례를 파악했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그에 해당하는 그 리스크와 위해를 이제 매핑한다는 겁니다. 매핑이라는 거는 뭐 어떤 함수 수학에서 얘기하는 사상 뭐 약간 뭐 이렇게 함수에 뭐 이렇게 대응시키는 약간 그런 개념인데 여기서는 그 어떤 용례의 고유한 그 어떤 함이 무엇이냐. 근데 문제는 단순히 그 위해만 매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AI를 사용함에 따른 어떤 베네핏, 그러니까 사회적인 편익도 당연히 고려를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단순히 리스크만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그 사용에 따른 편익까지 고려해서 양자를 비교하는 그런 체계를 지금 그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작은 매저입니다. 그래서 매저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게 다 정량적으로 평가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끈기 있게 어떤 지표나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가능하면 그 어떤 그 개발 과정에서 측정하고 파급될 수 있도록 개발 과정에서 파급되는 것이 가장 그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이런 신뢰성이나 이런 원칙을 뭐 가장 잘 파급할 수 있는 건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이제 그 여러 이용자들에게 파급되기 전에 미연에 이제 예방적인 차원에서 파급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측정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관리한다. 관리한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미티게이팅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어떤 지금 사실은 프라이버시 인핸스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프라이버시 증진 기술이 지도학습 시절과 달리 굉장히 좀 다른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새로운 경감 기술들을 연구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또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위원회에서 최근에 또 이런 여러 용역을 또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비단 어떤 추상적인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증적인 그런 그 근거 중심의 어떤 프레임워크가 되기 위해서 이런 그 미티게이팅 테크놀로지의 효과, 특히 한국어 텍스트, 우리 고유의 어떤 현실에서 우리가 사용하게 될 한국어 텍스트와 관련된 어떤 그런 경감 기술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현재 용역을 발전한 상태이고 그것이 9월에 그 프레임워크를 확정하기 전에 그 결과가 나와가지고 그 실증 결과를 이 프레임워크에 반영할 생각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규제 샌드박스를 분석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단계로 그대로 적용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서의 구성은 앞 단계는 이제 리스크 평가 원칙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걸 모든 것들을 뭐 기술 중립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모든 기술에 대해서 세세하게 논의하지는 않겠지만 현 AI 활용의 용례와 유형과 편익 리스크, 경감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예시적인 분석은 제공함으로써 사업자들이 그냥 니네가 알아서 다 용례를 파악하고 유형화해서 해라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차원, 그 국내 여러 그 실증 연구 결과와 앞으로 위원회가 진행하실 직접 수행하실 실증 결과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그리고 그동안에 그 작년부터 그 위원회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좀 정교한 가이드라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 비정한 데이터 가이드라인이나 뭐 여러 가지 추천 알고리즘 이런 것 여러 가지 작업반이 좀 돌아가고 있고 거기서 한 여러 가지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성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취합해가지고 평가 원칙을 제시를 하는 것이 1단계 목적입니다. 그래서 평가 원칙이 독출되면 그것을 가지고 사업자들이 이제 체크리스트 형식의 어떤 자율평가 항목을 만들어서 직접 적용할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체크리스트가 생기면 오히려 또 다른 그림자 규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어디까지나 사업자 자율적으로 스스로 이런 그 프레임워크를 자기 스스로의 유스 케이스와 맥락과 스스로의 어떤 상황에 맞춰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공고사항을 담은 그런 자율적인 체계로 이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목하는 거는 이제 가상적 리스크에 대한 막연한 우려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근거 기반으로 파악된 어떤 유스케이스에 따라서 설계하겠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치 편익을 비교함으로써 과도한 통제로 AI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기회비용 또한 중요한 리스크를 고려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전체적인 좋은 리스크 관리 체계의 기본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 용례와 어떤 용례 유형화에서부터 출발하고 거기서부터 유해를 매핑하는 데서 출발하는 맥락 특유성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개인정보보호법은 성공한 그 수평적 규제 체계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AI 구체적 맥락에서 사업자들이 좀 더 예견 가능성을 가지고 이것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구체성을 가지고 개발 과정에 파급할 수 있도록 맥락 특유적인 어떤 해석을 줌으로 두 개가 상성작용을 일으키도록 하는 것이 이 프레임워크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지나치게 맥락 특유적으로 가다 보면은 산만해지고 뭐 이거 다루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니까 좀 더 유형화하고 예시로서 근데 유형화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냥 예시로서 그래서 좀 더 정연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례성, 점진성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물론 항상 뭐 가장 강력한 수준의 보호를 하면 좋겠지만 항상 그 보호 수준과 어떤 그 활용 가능성에 대해 사이에는 상충 관계가 있습니다.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어떤 최적의 지점을 찾기 위해서 여기서 수행하는 전체적인 매저 작업과 매니지먼트 작업을 통해서 어떤 전체적인 그 프레임워크의 그 위에 비례하는 어떤 통제 수준과 그 다음에 뭐 아니면 도 수준의 어떤 뭐 확 변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그래뉴얼한 좀 점진적으로 이제 그 레벨이 올라가는 그런 식의 프레임워크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 기반은 이제 아까 설명드렸듯이 원래 이제 작년 8월 가이드 정책 방향에서 이미 나왔던 중요한 원칙이고요. 이 원칙 기반 원칙에 따라서 이제 기본적으로 기술 중립성과 어떤 그런 것에서 출발하지만 뭐 세세하게 어떤 기술을 반드시 뭐 지킨다고 해서 무조건 적법한 것도 아니고 지키지 않는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원칙 하에서 전체적인 어떤 기술적인 관리적인 안전성 조치를 취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취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그래도 기존의 어떤 감형 처리라든지 지도학습 시절의 어떤 감형 처리에 상응하는 조치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제공하는 것이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런 것들이 추상적인 원리에 대해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현재 가장 첨단의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한 어떤 현재 상황, 어떤 신뢰성 조치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통해서 통합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누가 얘기해도 똑같고 사업자들이 바로 정량해서 최대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매트릭에 가까운 그런 기준을 또 지향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게 다 정량화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또 이렇게 이해관계 참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보완을 하려는 것이 또 하나의 목표고요. 그래서 이해관계 참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사실 여기 계신 오 대표님, 저 위원님 모시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굉장히 강조하셔서 이제 집어넣은 그 원리긴 한데요. 근데 이게 사실은 외국의 그 리스트 RLF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피드백을 받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거버넌스를 추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상호운용성 부분은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그 용례 및 유형을 식별하고 이제 용례와 유형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리스크를 매핑한 다음에 측정하고 경감하고 이제 거버넌스를 확립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뭐 디테일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좀 숙성이 안 돼가지고 이 정도만 좀 설명을 드리는 걸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핑의 예시인데 뭐 이거는 이것조차 예시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사업자가 스스로에 처한 어떤 용례에 따라서 판단할 사항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 현재 준비되고 있는 어떤 챕터나 어떤 그런 어떤 모델의 구성 자체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게 어떤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계속 진화하면서 이제 계속 바꿔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개발에 있어서도 뭐 최근에 있는 뭐 GPAI나 뭐 기반 모델이라 불리는 범용 모델, 그 다음에 어떤 그 좁은 모델, 그냥 특정한 테스트 크루에서 내려온 모델 같은 것들을 좀 나눠서 좀 파악을 하고 범용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뭐 개인정보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역시 수집 학습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핵심적인 리스크로 매핑해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경감 기술과 대응을 좀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서비스 단계에서는 역시 태스크별로 나눌 때 크게 보면은 뭐 그 생성 작업과 어떤 판별 작업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생성은 이제 뭐 비지도 학습이나 자기지도 학습적인 어떤 태스크들일 것이고 이제 판별 작업은 이제 좀 전통적 지도 학습인 경우가 많을 텐데 양자가 좀 굉장히 둘 다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생성에 대해서는 이제 생성한 합성 콘텐츠 오용에 대해서도 이제 결국에는 굉장히 중요한 개인정보 이슈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 과기부 에서 이제 추진하신 여러 그 기본법이나 이런 데서 다루고 콘텐츠 산업진흥법에 들어있지만 결국에는 얼굴, 목소리 등 어떤 자신의 어떤 초상, 라이크니스를 도용당한 개인의 입장에서는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떻게 하면은 그 정보 유출의 심각한
그 권익을 빠르게 이제 체계적으로 여러 그 가치망 참여자의 협력을 통해서 이제 보호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굉장히 그 어떤 생성 태스크와 관련해서 새로운 어떤 개인정보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안보적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떤 사이버 공격이 좀 용이화되고 좀 어떤 연기서열 학살 문제라든지 이런 새로운 문제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이머징한 어떤 그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우리 박혜진 교수님 쪽 사무과 쪽에서 많이 다루실 이제 자동화 결정 설명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이제 사람의 또 평가 분류들을 수행하는 모델이 이번에 이제 개보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그 자동화 결정으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정보체계에 의미 있고 간결한 설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담고 있고요. 근데 다만 사무과 가이드라인과 중복되지 않도록 좀 간략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파일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좀 예민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맞춤형 광고 추천 부분이 또 이게 그렇지만 어쨌든 뭐 어떤 산업적인 그 지나친 뭐 규제가 되지 않은 뭐 통제가 되지 않는 한에서 그 개인이 어떤 프로파일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를 최대한 최소화하고 좀 어떻게 보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정치적 양극화 이런 문제도 같이 좀 다룰 수 있도록 개인정보 측면에서 들여다볼 예정이고요. 정치적 양극화가 또 이렇게 민감 정보로서의 정치적 사상의 어떤 수집 문제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또 중요한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사실의 인지를 수행하는 모델에 있어서도 좀 대중감시 리스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생체 인지 정보까지 포함해가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고자 지금 현재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인데요. 더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간이 지체됐으니까. 그래서 결국에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역할 분담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여자들의 역할 분담인데 이 개발자 같은 경우에 이제 출시 이전에는 당연히 그 학습 과정에서 직접 개인정보 침해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복제 방식으로 그런 리스크를 경감해야 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서비스 과정에서 좀 의도된 이용이나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경우에 따라서 예견 가능한 오용이 있을 때 그 리스크를 예견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뭐 의도된 이용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생성에 바로 사용될 수 있는 특별한 파인튜닝이 없이도 바로 생성에 사용될 수 있는 어떤 범용 모델을 훈련하는 경우에는 뭐 그 자체로 그냥 생성하는 데 사용이 될 수 있죠. 채법 비슷하게. 그래서 그 경우에 생성 과정에서 어떤 그 암기가 되고 재현이 되는 그런 문제들, 그런 전형적으로 의도된 이용에 따른 문제라고 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 예견 가능한 오용은 이제 그 생성 모델을 돌리다 보면 결국에는 누군가가 그걸 합성해 가지고 뭐 피싱에 사용하고 그렇죠. 뭐 아니면은 그 비동의 성적 콘텐츠라든지 뭐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과 같은 뭐 이렇게 제로 탈러런스로 가야 될 그런 언급해야 될 그런 목록 그 콘텐츠까지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비록 어떤 개발자가 직접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법령과 이런 관계에서 그런 예견 가능한 오용이 있을 경우에도 리스크를 경감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시 이후에는 학습 과정에서 인지하지 못한 리스크를 사후 인지했을 때 오픈소스나 클로즈소스든 모델의 특성을 고려한 경감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꼭 이게 오픈소스, 클로즈소스를 양비로 그러니까 뭐 이 두 개로 꼭 나눌 수 있는 건 아니고 굉장히 여러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고려해서 좀 정교한 어떤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이제 고민하고 있고요. 서비스 제공자의 어떤 관리 감독을 위해서 또 라이센스 정책이라든지 뭐 억셉터블 유스 파워시라든지 뭐 이런 기술 문서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개인정보 보호법에 보면 좀 이렇게 처리 방침이라든지 내부 관리계 이런 어떤 거버넌스에 관련된 규정이 많은데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임프루브할지 그리고 또 이렇게 그런 것들을 어떤 스탠다드나 이런 걸 맞춰서 좀 개선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들어 있습니다. 거버넌스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을 무조건 때려 붙는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고요. 정보유출의 권리 보장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파인 튜닝이라든지 뭐 도메인 어댑티브 러닝이나 뭐 어떤 그 프롬프트 러닝 같이 뭐 인텍스 문맥 학습 같이 어떤 모델이 이미 그 학습된 모델의 적응 작업이 있을 경우에 또 투입된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 서비스 제공자가 결국에는 유형별로 어떻게 경감해야 되는지 개발자가 충분한 경감 조치를 취하지 않은 모델을 서비스 제공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정보유출 권리 보장은 개발자 혼자서 해서는 되지 않고 서비스 제공자가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둘이 어떻게 협력을 해서 역할을 배분할지 그리고 플랫폼 등 유통자는 이미 뭐 이렇게 우리 방통위가 관할하시는 뭐 정동의 사업법에 따라서 비동의 성적 이미지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돼 있지만 기타 뭐 기만적인 어떤 오용이나 이런 거, 그 피싱 이런 데 사용될 때 정보 유출가 어떤 신고를 할 때 얼마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그런 플랜도 담고자 합니다. 예, 좀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됐는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상철 교수님이 이제 발표 중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지금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이제 하는 이제 아마 작업인 것 같아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개인정보 분야가 이제 신생 분야다 보니까 이게 지금 뭐 만드는 법규나 각종 연선 법규를 만드는 게 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경우입니다. 이제 다른 법규는 사실은 기존에 있던 법을 개선하거나 개정하는 정도에 그치는데, 그래서 아마 이 작업도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이제 말씀이 이제 최근에 가장 핫 이슈인 이제 AI 서비스를 출시하고 개발할 때 개인정보 리스크를 어떻게 이제 경감시켜서 AI 서비스를 활성화할 것인가, 이 관점이 에서 이제 만들어진 것 같은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되고요. 아까 이제 말씀하시는 표 마지막 한 2페이지 정도 표만 보더라도 이게 얼마나 이제 중요한 일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제가 이제 딱 들으면서 생각나는 것은 이제 결국 이게 어떤 형식이든지 이제 연선 규범의 방식으로 나타날 텐데, 이 모델을 이제 적용해 가지고 AI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뭐 또는 활성화하거나 촉진을 할 때 그 법적 효과를 어떻게 줄 것인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를테면은 뭐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 리스크는 이제 이 법적인 리스크가 있는 거죠. 이 모델이 모든 걸 다 포함하거나 모든 걸 다 예상할 수는 없으니까 예방적이긴 하지만은 모든 법적인 리스크를 다 완전히 이제 커버할 수 있다고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뭐 면책이라든지 아니면 인센티브라든지 뭐 그런 것도 아마 나중에 논의를 하면은 조금 더 이제 완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은 잠깐 드리고요. 이따가 아마 토론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박혜진 교수님, 한양대 법전원에 계시는데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박상철 교수님도 그렇고 두 분이 지금 이 최근에 AI와 개인정보 분야에서 가장 이제 핫한 법학자입니다. 법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이렇게 기술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고요, 굉장히 깊이 있는 논의를 많이 하시는 두 분입니다. 이어서 바로 박혜진 교수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관협의대에서 제3분과 투명성 확보 분과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한양대 로스쿨의 박혜진 교수라고 합니다. 아직 저희 분과에서 준비 중인 가이드라인 초안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내부 논의를 통해서 구체화되기는 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분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보다는 투명성의 개념과 함께 투명성 확보에 관한 가이드라인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의 범위를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박상철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그 인공지능 이 가치망, AI 밸류 체인이라는 그 안에 있는 주체, 어떤 한 주체가 의무를 홀로 이행하기에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협력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참고할 수 있는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공지능 가치망에 관한 규정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고, 그와 또 관련된 유럽연합에서 2022년 9월에 공개돼서 논의 중인 인공지능 책임 지침 제정안, 그리고 제조물 책임 지침 개정안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오늘 발표 내용을 구성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인공지능 정책이나 윤리적 프레임워크, 원칙에 따르면 인공지능의 투명성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주요 특징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면, 최근에 업데이트된 OECD AI 원칙에 따르면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을 중요한 특성 중 하나로 들면서 상황에 맞는 유의미한 정보를 최신 기술에 발맞춰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4가지 정보 제공의 목적을 언급합니다. 첫째는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능력과 한계를 알려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해관계자가 인공지능 시스템과의 상호작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일터에서 인공지능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인공지능 시스템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그 결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출력값을 제대로 해석하고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네 번째는 인공지능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이 결과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 최근에 이게 업데이트되면서 달라진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세 번째와 네 번째를 구별하는 것, 인공지능 시스템에 영향을 받는 사람과 부정적 영향을 받는 사람에 대한 투명성 요구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인공지능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구체화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입니다.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이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법, 그리고 투명성에 관한 입법, 대표적으로 GDPR이나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을 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규율하는 방법, 그리고 인공지능에 특화된 규제,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 같은 것을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 개인정보보호법 중에 투명성과 관련된 규정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조와 4조에서 원칙 규정과 정보 주체 권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투명성 보장을 위한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 보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30조에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작성 및 공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4월에 작성 지침이 공개된 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인공지능 환경에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 작성 시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 가이드라인에서 더 다룰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37조의 2, 개인정보보호법 37조 2에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 주체 권리 보장에 관해서도 안내서가 준비 중이고 그 후에 이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에서 더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기타 개인정보 정보 주체 권리 보장에 관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열람 요구권, 정정 삭제 요구권, 처리 정지 요구권,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 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 수집 출적 고지에 관한 규정, 그리고 개인정보 이용 제공 내역의 통지에 관한 규정 등이 있습니다. 이런 개인정보 보호 법령을 중심으로 해서 의무사항은 물론이고 여기서 좀 더 확장시켜서 권장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서 더 추후에 공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주체들이 관여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누가 어떤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의 문제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에서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에서 AI 밸류 체인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의무 분담과 협력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AI 밸류 체인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체는 제공자입니다. 프로바이더 제공자인데요. 인공지능 시스템이나 범용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을 하는 자입니다. 특히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의 제공자는 엄격한 의무를 지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유럽연합법 이제 인공지능법 13조의 투명성에 관한 의무도 여기 포함이 됩니다. 두 번째는 배포자입니다. 디플로이어인데요. 자신의 권한에 따라서 인공지능의 시스템을 사용하는 자, 즉 사용자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자연인으로서 개인적인 비전문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적용이 없습니다.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을 운영하는 배포자는 데이터 거버넌스, 인공지능 성능의 모니터링, 그리고 고위험 인공지능이 중대한 기능 이상을 일으킨 때 이를 다른 AI 밸류 체인 안의 주체들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조금 더 연한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수입업체와 유통업체가 있는데요. 수입업체는 EU 밖의 업체의 상호나 상표를 사용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유럽연합 시장에 수입해서 판매하는 업체, 유통업체는 AI 밸류 체인 안에서 제공자와 수입업자 외에 유럽연합에서 인공지능 시스템을 유통시키는 자를 말합니다. 25조에서 AI 밸류 체인에 따른 책임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배포자,
수입업체, 유통업체는 일정한 경우에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의 제공자로 재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출시된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에 자신의 상호나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출시된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을 상당히 변경하는 경우, 출시된 범용 인공지능 시스템을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 제공자로 간주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제공자가 생기면 기존에 최초로 출시하거나 서비스를 개시한 최초 제공자는 더 이상 제공자가 아니게 됩니다. 이때는 신규 제공자만이 제공자로서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 제공자가 신규 제공자와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신규 제공자가 적절하게 의무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기술적 접근, 기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25조 2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때 최초 제공자가 자신의 인공지능 시스템이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변경되지 아니어야 함을 명시한 경우에는 이런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5항을 보면 이때 지적재산권이나 영업비밀을 보호할 필요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제공자와 최초 제공자가 인공지능 가치 사슬 안에 함께 속해 있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이나 영업비밀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정보 공유나 접근 허용이 가능해야 할 텐데 이 선을 어디에서 그을 것인지 앞으로 지켜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 제공자와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에 사용되거나 결합된 인공지능 시스템, 도구, 서비스 등을 공급하는 제3자, 서플라이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서플라이어는 서면 계약으로 그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 제공자의 의무 이행을 돕기 위한 정보, 역량, 기술적 접근 등에 관해서 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플라이어와의 협력은 계약에 맡기고 있고요. 다만 이때 AI 사무국에서 일종의 표준 계약서를 제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25조의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 96조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그 내용도 구체화되는 것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공지능 불투명성과 아울러서 앞서 본 것처럼 인공지능의 가치 사슬에 여러 주체들이 관여한다는 점은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경우 그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매우 곤란하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한편 인공지능의 활용으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경우에 원고 입장에서는 증거가 인공지능을 개발한 피고 측에 있기 때문에 증거 확보가 어렵고 따라서 과실, 결함, 인과관계 증명이 너무나 어렵다라는 지적이 있어 왔고 이것을 라이어빌리티 갭이라고 합니다. 유럽연합에서 2022년 가을에 과실 책임에 적용되는 인공지능 책임 지침 제정안과 엄격 책임인 제조물 책임에 적용되는 제조물 책임 지침 개정안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고려해서 일정한 경우에 피고가 관련 증거를 공개할 의무를 지고 일정한 요건 하에 결함, 인과관계 등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해서 인공지능 활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가 좀 더 이런 라이어빌리티 갭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아직은 안이 마련돼서 논의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이 인공지능 시스템, 특히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의 규제와 감독의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이라면 이와 같은 인공지능 책임 지침과 제조물 책임 지침은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과 민사 책임을 결합시키는 시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두 가지 지침으로 이원적으로 접근하는 이유는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의 불법행위 법제가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고 특히 과실 책임에 대해서는 각국의 불법행위 법제를 그대로 살리고 최소한 범위 내에서 조화를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제조물 책임에 관해서는 기존에 이미 제조물 책임 지침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두 개의 별도의 지침이 나오게 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AI 밸류체인 내에서의 책임의 분배와도 관련되고 그리고 이 지침들에서 소송 전후에 인공지능 시스템 제공자 등의 증거 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투명성의 확보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간략하게만 그 내용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조물 책임 지침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기존의 제조물의 정의가 좁아서 인공지능을 포함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이제 제조물 책임이 적용될 수 없었는데요. 인공지능을 포함한 소프트웨어도 제조물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에도 제조물 책임이 적용된다면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한 회사와 이를 결합한 완제품 소프트웨어를 제조한 회사가 있을 때 인공지능 시스템에 결함이 있는 경우 두 회사가 부진정 연대채무를 질 수 있을 겁니다. 제조업자의 개념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관련 서비스 제공자를 여기에 포함을 시킨 것인데요. 예전에 엄격하게 서비스와 제조물을 구분하던 태도와는 큰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제품의 기능 작동에 필수 불가결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습에 필수적인 학습 데이터의 개발 업체도 여기 포함이 됩니다. 필수적이지 않은 서비스 개발자라도 완제품 제조업자의 추천이나 영향력에 따라서 제공되어 있었다면 부품 제조업자로서 제조물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제조물 책임 소송을 제기한 자는 법원에 피고 측에 대한 증거 공개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청구의 개연성, 피고 측의 증거가 있고 필요하고 비례적인 범위 내에 있는 증거라면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고려해서 법원이 공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피고 측에서 이 공개 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제품의 결함이 추정됩니다. 그리고 결함이 인정되고 그 결함으로부터 정형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라는 점이 인정되면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추정이 되게 됩니다. 결함과 인과관계의 증명이 제조물 책임 소송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는 점에서 이 증명책임 전환 규정이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 책임 지침안은 과실 책임에 적용이 됩니다. 네, 이것은 인공지능법상 인공지능의 정의와 위험 분류와 연동이 되어 있어서 그에 따라 적용 범위가 결정되게 됩니다. 기존의 제조업자 내지 제공자에게만 적용되던 제조물 책임 지침안과는 달리 인공지능 책임 지침안은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고위험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소재기 전후로 법원에 증거 공개 명령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기 전에도 잠재적인 원고가 잠재적 피고를 상대로 증거 공개를 명령을 구할 수가 있고요. 손해배상 청구의 개연성이 있고 피고에게 요청을 했으나 접근을 거부했다면 필요하고 비례적인 범위에서 증거 공개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련 주의 의무 위반, 즉 과실이 추정되게 됩니다. 고위험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인공지능법상 의무 위반 등 과실이 인정된다면 과실이 인공지능의 출력에 영향을 미쳤을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고 인공지능의 출력이 손해를 일으켰다는 점도 인정이 되면 과실과 출력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이 됩니다. 이 두 개 지침안 모두 증거 공개 명령과 증명책임 전환을 통해서 원고 측의 증명의 어려움을 덜어주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제조물 책임 지침안의 경우에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되는 방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AI 밸류체인 안에서 투명성에 관한 의무를 어떻게 분담하고 그 위반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분배할지 그리고 대외적으로 어떤 종류의 부진정 연대 채무라든지 이런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어떻게 책임과 위험을 분배할지 그리고 각자 책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되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서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박혜정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AI 밸류 체인과 관련돼서 투명성의 관점에서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고요. 특히 이제 이후에 이제 이 인공지능 책임과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입법 논의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우리 박혜진 교수님 민사법 이제 전공이시다 보니까 이제 요 책임 부분을 아마 굉장히 전문적으로 조금 더 연구를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토론을 하는데 저희들 이렇게 지명 토론이 아니어서 자유롭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시작하기에 이제 토론 시작하면서 오늘 여기 우리 위원회하고 또 우리 포럼의 회원님들 늘 이제 참석하시지만은 또 이제 외부에서 오신 분들 잠깐 소개를 해서 한 말씀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대통령실의 인공지능 디지털 비서관님이 오셨는데요. 뭐 오늘 잠깐 말씀을 좀.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수 받으려고 인사를 드린 건 아니고요. 예, 조금 전에 소개받은 대통령 비서실의 인공지능 디지털 비서관 맡고 있는 이경우라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고학수 장관님께서 이렇게 AI 시대에 개인정보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아젠다를 가지고 개인정보 미래 포럼을 하신다고 해서 저희 대통령실에서도 한 3분의 행정관을 모시고 같이 참여해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뭐 위원장님이나 참여해 주신 위원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사실 개인 AI가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AI와 개인정보가 어떤 의미에서는 양립하기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많이 주셔서 AI도 발전하고 또 개인정보도 보호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 방향 이런 것들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다음에 제가 참석을 못하더라도 앞으로도 좋은 의견, 좋은 정책 많이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뭐 특별히 또 오셨기 때문에 혹시 이게 정책화될 수 있는 것들은 아마 굉장히 힘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은 뭐 바로 이제 이어서 자유롭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발표하신 분들은 다 법학자이긴 하지만은 아주 뭐 그 순수한 법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인공지능 기술이나 사업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그 관점에서 이제 논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주저하지 마시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람이 변호사님. 박성철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은 EU의 GDPR과 달리 리스크 기반으로 규정되지 않았는데 리스크 평가를 하는 이유하고 그 근거가 우리 법상에 따라서 제시하면서 이게 좀 논거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발표하신 내용에서는 그 부분이 조금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특히 관련된 문건이 개인정보 보호에 특화되어 있다라고 조금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은 언급하고 있는데 리스크 평가와 관련된 정보 주체의 어떤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지 부분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이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평가를 하게 되면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에 근원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하겠다는 것인지 또는 어떤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이 핵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을 어떻게 증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제도와 관련된 설명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발표하신 것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리스크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것만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조금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변호사님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우선은 우리 법이 사실은 리스크 베이스로 되어 있지 GDPR과 달리 리스크 베이스로 되어 있지 않은 게 아니라 되어 있는데 이제 그걸 잘 활용하지 못했다는 게 좀 정확한 표현인 것 같고 이제 우리 AI 프라이버시 위원회에서 이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하실 때는 기존에 이미 있는 그런 법을 가지고 우선은 좀 잘 활용해서 좀 이해 잘 조절하자는 취지셨고요. 그 2개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GDPR과 같이 수집할 단계에서는 GDPR에 있는 레지티메이트 인터레스트 관련된 로플 베이스 관련된 규정이 있죠. 그래서 우리 수집할 때 여러 가지 정당화의 근거 중 하나에 정보유체의 이익보다 좀 처리자의 이익이 뭐 좀 더 2개를 형량해가지고 결정하는 물론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로앤비 판결이 약간 그와 좀 관련이 있는 판결이긴 한데 대법원에서 그래서 그걸 통해서 수집과 이용에 어떤 적법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이제 형량에서 이렇게 따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명확하게 리스크에 대한 어떤 평가를 거쳐서 이제 하는 그런 규정이고 두 번째는 GDPR과 동일하게 이게 개인정보 당시 우리가 2020년 데이터 3법 2월에 제정해서 8월에 시행된 데이터 3법을 만들 때 이제
가명 처리만 넣은 게 아니라 이제 가명 처리를 병행해서 그 GDPR에 들어있는 그 퍼포스 리미테이션, 그러니까 어떤 원래 수집 목적과 좀 그 컴패터블한 범위가 어떤 관련성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이제 추가적인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이제 잘 활용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위원회에서 그 사실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작년 8월에 그 정책 방향이 이미 나와 있었던 내용이고 그걸 좀 구체화하는 내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규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좀 더 명확한 가이드를 제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 작년 정책 방향에서 그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리스크 평가해야 될지의 필요를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해석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이제 정보제 권리부장 부분은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GDPR과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잘 현실화하고 살려서 이제 하겠다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들어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보주체 권리부장 부분은 이제 가장 이제 사실은 뭐 여러 정보주체 권리가 여러 개가 있죠. 뭐 이렇게 전송 요건도 있고 최근에 들어온 뭐 자동화 평가 뭐 자동화 관련된 이제 결정 관련된 어떤 설명 의무나 뭐 거부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저 이제 현실적으로 모델에 이미 어떤 개인정보적 요소가 들어갔을 때 모델을 학습한 이후에 학습 과정에서 어떤 토큰의 형태나 아니면 그런 뭐 파라미터의 어떤 일부의 형태로 그 어떤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들 데이터가 이제 들어갔을 때 나중에 이제 정보체가 그걸 삭제를 요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이슈입니다. 그래서 뭐 김 변호사님 너무 잘 아시듯이 이제 뭐 시행령까지 내려가면 이제 뭐 10일 안에 이제 뭐 삭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좀 그거 관련된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체적인 거를 말씀을 못 드렸던 이유는 아직 그 9월까지 이제 제정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의견 수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좀 다양한 각계각층의 좀 수렴을 하기 현재는 그것들을 뭐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 좀 아직은 구체성이 좀 없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서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 정보체의 권리를 보장할지에 대한 고민이 들어갈 것이고 오히려 그냥 가명 처리 원칙만으로 가버리면은 정보체의 권리가 좀 일부 제한되는 조항이 있는데 오히려 이런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과 제공으로 갈 경우에는 정보체의 권리가 그대로 또 그거를 잘 해석을 해서 이제 구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좀 잘 보장하는 부분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황다연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제 그 박효진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 소송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당장 같이 도입이 가능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주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EU에서 이제 도입한 내용 중에 증거 공개 명령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들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부터 이제 많이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그 증거 개시 제도가 민사 절차에서 도입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외국과 같이 이제 문서라든지 이런 상대방의 증거가 편중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한쪽에서 이제 피해자나 이런 개인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증거라든지 이런 문서를 열람을 해볼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제도에 있는 경우에도 이제 뭐 문서 제출 명령이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도구를 통해서 소송에서 입증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 요건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문서 제출 명령을 할 수 있는 그 요건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거 세부적인 걸 따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개인이나 소비자 이런 사람들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제 거대한 증거라든지 증거가 편중된 상황에서 다툴 수 있는 도구가 굉장히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EU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증거 개시 제도가 있는 걸 전제로 미국이나 EU 같은 경우는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제도가 이제 법령에 들어가서 도입이 될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고요. 이게 법 체계상 이제 다른 제도와 이제 이게 같이 통일되게 이게 융화되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가 이제 첫 번째로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만약에 이제 증거 공개 명령이라든지 증거 개시 제도가 도입이 되었을 때 그러면 AI 같은 경우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공개를 한다라는 이제 결과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럼 개인이 이런 소송에서 피해를 입어서 개인 정보가 이제 AI를 통해서 이제 자기 개인 정보나 사진이 이렇게 생성형으로 이제 계속해서 자기끼리 뜬다. 그러니까 너의 그런 그 기업 소프트웨어를 공개를 해라라고 해서 기업이 만약에 공개를 했을 때 이게 그러면 개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해서 입증이 될 부분인지 그리고 이제 법원도 이게 검증이 될 것인지 결국에 이거를 이제 해석하고 이제 검증할 수 있는 또 다른 AI 전문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판단하고 평가를 해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평가를 해야 될 것인데
그러면은 이제 또 다른 그 수준의 전문가가 온다면은 그 수준의 전문가는 다른 기업에서 일을 하거나 이제 같이 뭐 코워크를 하거나 여러 가지 그 업무상 연계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업 정보의 유출 문제를 이제 아마 기업 쪽에서는 제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업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이제 그거를 배제하고 이제 이걸 해석하고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제 실질적으로 약간 이제 궁금하고요. 세 번째로 이거를 이제 세 번째에 대한 이제 연속적인 질문인데 그렇다고 이제 개인정보 이런 이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비공개를 한다, 영업 비밀이다 해서 비공개를 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뭐 문서제출 명령에서 비공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법관의 뭐 자유심증주의에 의해서 이게 무조건 인과관계가 추정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식 영미법식으로 이거 일방의 그냥 불이익으로 이거를 도입을 하는 이제 법을 제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계획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만약에 그런 게 도입이 안 된다고 한다면은 그 영업 비밀이다 하고 제출을 안 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증거 개시 제도가 지금 이제 도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실질적으로 이제 소비자나 이제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투명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제 좀 이렇게 법 체계를 이제 전체적으로 좀 전반적으로 다루는 제도 도입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입증 책임 전환과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서 좀 이어서 좀 박혜진 교수님께 같이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소비자 단체에서 이제 소비자 단체 소송이든 그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소송을 진행을 하는데 어쨌든 입증 책임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비자가 소송에서 승소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입증 책임에 대한 그런 도입 같은 부분들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EU 사례에서 아까 박혜진 교수님께서 마지막 장에 보면 그 증거 개시와 증거 책임 전환 관련해서 인간이 개입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서 사실은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도 뭐 파인 튜닝 과정에서 뭐 인간이 개입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어서 굳이 여기서 이렇게 개입한 경우에는 이걸 제외한 그런 이유가 있는지 우리나라에도 만약에 이런 것들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 부분은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황다현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에 많은 부분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실제로 뭐 문서 제출 명령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그리고 마련이 되어 있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제재가 이제 솜방망이 같다라고 해서 그게 외국에서와 같이 무조건 증거를 제출해야 되는 그런 결과로 전혀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인데 이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증거 개시 제도를 반드시 도입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논의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증거 개시 제도 도입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상당히 긍정적인 쪽으로 또 각계에서 의견을 많이 내고 계신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부분은 그 제재를 따르지 않았을 때 어떤 제재를 마련하느냐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도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제재만 좀 더 강화를 한다면 지금보다는 좀 더 증거 확보가 용이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 두 가지 지침 안에서 위반을 했을 때 과실이나 결함, 인과관계를 추정해버리는 그런 접근 방식은 상당히 강력한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접근 방식을 보고 이게 만약에 그대로 도입이 됐을 경우에는 정말 원고 측에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그 증거를 다 어떤 종류의 증거일지는 모르지만 다 그 원고 측에다가 제공을 했을 때 그것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워낙 디지털 증거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또 원하는 증거들의 그 기술적인 뭔가 복잡성이라는 것이 또 일반인이나 뭐 일반 변호사들이 또 접근하기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얼마나 많은 비용을 들일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문제도 앞으로 계속 고민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지현 사무총장님께서 죄송하지만 아까 질문의 취지가 뭐였는지 제가 29페이지 보면 네네. 인간이 개입한 예. 경우에는 적용되지 예. 않는다. 이게 아까 말씀해주신 그 파인 튜닝을 할 때 인간이 개입한다 이런 취지라기보다는 이게 인공지능이 출력을 했을 때 그 손의 사이에 인간이 개입해서 어떤 뭔가 의사결정을 했다거나 한 경우에 그런 식으로 개입을 한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취지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공지능의 출력과 손의 사이에 인간이 개입한 경우에 증명 책임 전환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서 증명 책임의 전환이 되었다, 뭐 인과관계가 추정되었다고 보는 부분 자체가 사실 일부분입니다. 여기서 인과관계가 전체가 인정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과실과 출력 사이의 인과관계만 추정이 되고 나머지 연결고리는 다 원고가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상황에 따라서는 네. 원고 측에서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오영일 위원님이 예, 그 발표 잘 들었고요. 저도 그 박혜진 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일단 그 투명성 지금 분과 논의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결과물을 예정하고 계시는 건지가 이 발표문은 잘 안 드러나서,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이제 투명성과 관련된 어떤 쟁점이 될 만한 규범의 쟁점과 어떤 그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규범에 대한 제안 뭐 이런 것들을 하실 예정인지 좀 궁금하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게 지금 투명성 분과에서 논의하고 있는 사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고민해 볼 만한 어떤 이슈들이, 사실 투명성하고 또 설명 가능성은 좀 다른 차원의 얘기잖아요. 투명성 좀 더 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럽연합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이 훈련 데이터를 공개해라, 훈련 데이터의 어떤 세부적인 요약본을 공개해라, 이런 어떤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쟁점도 이제 과연 뭐 그럼 그걸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우리는 이제 그런 제도에 대해서 그런 규범에서 어떻게 좀 봐야 될 것인지 뭐 이런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꼭 AI법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플랫폼 규제 맥락에서 이제 알고리즘도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알고리즘의 주요 요소를 어떤 공개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규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 이제 저희 이제 논의 대상에 이제 포함되는 건지, 그다음에 설명 가능성 에서도 관련해서도 이 OECD 원칙에서도 나왔지만 사실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 가능성이냐가 다를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만약 감사를 위한 설명 가능이냐, 혹은 해당 분야 어떤 엔지니어에게 설명 가능한 어떤 설명 가도록 하는 설명이냐, 혹은 완전히 이제 그러니까 잘 모르는 일반인에 대해서 설명 가능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설명을 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저는 이제 다 그 맥락에 따라서 모든 이제 그 방식의 설명이 어느 정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뭐랄까 뭐 범주화한다든가 설명 가능성의 요건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을 한다든가 뭐 이런 어떤 논의들이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뭐 고위험 AI에 대한 어떤 등록 요건이라든가, 혹은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특히 더 많은 설명 가능성이 요구되잖아요.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이 요구되는데, 특히 어떤 공공적인 어떤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을 때
이게 되게 성능은 좋을지 모르지만 설명 가능하지 못한 어떤 그런 인공지능을 이제 도입할 수 있는 것인지, 어느 정도까지 설명 가능하게 할 것인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열면 이게 이제 내가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는 대상이 이제 인공지능임을 알 수 있도록 이제 표시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애착을 느끼고 이제 그걸 거의 이제 사람처럼 받아들인다든가 이런 것들을 되게 새로운 어떤 문화 현상으로 이해하는데, 과연 이제 그런 것들이 올바른 것인지, 어떤 이야기하는 문제는 없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사회에서 이제 통용되도록 허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규제를 해야 되는 것인지, 사실 이런 투명성 분과에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될 되게 상당히 많은 주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들이 과연 다뤄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투명성 분과에서의 어떤 주요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결과물이 뭔지,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게 지금 이제 오영일 위원님 이제 질문하신 게 사실은 아까 이제 박혜진 교수님 이제 발표 내용에서는 이제 빠져 있었는데, 아까 뭐 그런 말씀이 좀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어느 정도 얘기를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을 좀 많이 했다, 뭐 이 말씀이셨는데, 뭐 저 기밀 사항이 아닌 한에서 그냥 뭐 경과를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 뭐 학습 데이터에 관련된 내용을 어디까지 공개를 할 것이냐, 이런 내용은 저희도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예, 그 부분도 논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에 담기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 주신 내용도 이제 알고리즘에서 어떤 요소들을 주로 뭐 고려하느냐, 이런 것들도 저희 뭐 가이드라인에 포함될 내용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로 말씀해 주신 대상에 따라서 어떤 설명을 제공할 것인지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말씀은 되게 정말 타당한 말씀이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제대로 뭐 논의를 해보지는 못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메모를 해놓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정책국장인데 그거 관련해 갖고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이 민간 AI 인공지능 민간 협의체에서 하는 주로 활동들이 이 투명성 분과, 리스크 분과, 데이터 처리 분과가 있지만은, 이게 인공지능이라는 어떤 큰 모체를 두고 모든 법적인 국면을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출발점이 저희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 보호법에 따라서 이제 출발을 하기 때문에, 투명성을 논의하더라도 인공지능 자체의 전체 특성들을 저희들이 다 고민하는 것은 아니고, 보호법에 나온 이 정보 주체의 권리, 그리고 정보 처리의 원칙, 그리고 아까 처리 방침이라든지 기타 이 투명성 보장과 관련된 정보 주체의 권리가 어떻게 보장돼야 되는지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규율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아까 오 대표님 주신 주제들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이고, 이와 관련해서 이 발표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지침 가이드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광범하게 참고해 갖고 쭉 의견 수렴을 거쳐 가지고 어떤 최소한의 어떤 기준을 만들어내는 형태로 해 갖고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지극히 개인적인 느낌이긴 한데요. 그 개인정보 처리가 디지털 사회에서는 너무 복잡하고 외부에서는 알기 어렵다 보니까, 사실 공개한 내용이 사실에 얼마나 부합하고 뭐 미공개된 내용은 없는지, 아니면은 뭐 얼마나 상세하게 공개한 것인지 외부에서 알기가 어려운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그런 선진적인 선도적인 노력이나 제도, 법제, 그리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들이 오히려 더 간혹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해서, 저는 이거를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투명성이 역설이다라고 얘기도 하고도 하는데요. 뭐 일례를 들어보면은 국외 이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뭐 자세하게 공개하도록 한 법제가 우리나라밖에 없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중에서 뭐 이렇게 매년 국감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왜 수탁자의 중국 법인이 있는지를 이렇게 확인을 해서 이렇게 매년 국감마다 이거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뭐 이렇게 중국에 뭐 개인정보가 다 제공된다라는 식으로 프레임이 걸려서 뉴스에 나오면은 기업들은 사실관계를 다툴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중국 법인으로서의 개인정보 위탁을 중지하겠다라고 하고 그냥 국내 법인으로 이렇게 옮기고,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AI 분야도 더 복잡하고 더 알기 힘든데 이거를 뭐 상세하게 공개하고 공개하면 할수록 오히려 공개를 요구하는 법제나 더 상세하게 공개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이 이로 인해서 뭔가 더 이렇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도 개인적으로는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아니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애로 사항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입장을 나누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박상천 교수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질문하고 좀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금 AI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다양하게 생기고 있는 와중이고, 기업체에서도 당연히 이 AI를 활용하고 또 관련된 서비스들도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적절한 시점에 이러한 개인정보 리스크 평가 모델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 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언제나 그렇듯이 이 평가 모델이 개발되고 어떤 체크리스트가 개발이 되든 어떤 방식 프레임워크가 개발이 되더라도 이게 실제적으로 업무에 활용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도입을 했더니 AI 서비스가 굉장히 리스크가 절감되고 뭐 안전한 AI 서비스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 그거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저희가 어떤 뭐 체크리스트 기반으로 어떤 업무에 이거를 적용을 하더라도 여기 보면 이제 특정 유스 케이스를 우리가 어떤 모델을 만들 것이냐, 어떤 서비스를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데 어떤 유스 케이스들을 우리가 보면서 평가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리스크를 예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리스크 전문가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럼 이게 다양한 뭐 범용 모델 또는 뭐 생성형 또는 판별 모델 여러 가지 서비스 유형들도 있는데, 거기에 따른 리스크들을 지금 다들 머릿속에 기업체 내에서 평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담당자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에서 대부분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그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프로덕트 오너 같은 경우에는 이거의 장점, 이걸 했을 때 우리 서비스가 어떻게 나아지고 어떤 장점이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만 신경을 쓸 것이고, 이거에 이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되겠죠. 네,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입장에서 여기에 대한 리스크들을 전부 다 학습을 하고 전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는 이걸 도입하는 게 쉬울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는 평가 모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그 전문가로서의 학습 또는 공부를 스터디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체계도 같이 갖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 하나랑, 두 번째는 보통 이제 기업체들에서 어떤 체크리스트가 있으면 그 체크리스트만 맞추면 일단은 대부분 이제 막 리스크를 얘기하다가 어쨌든 이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라고 하고 나서 정말 베이스라인으로만 딱 맞춰놓고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더 발전할 수 있는 뭔가 오픈된, 그러니까 더 여지를 가질 수 있는 체크리스트 또는 이제 프레임워크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또 뭔가 이 AI 개인정보보호 평가 모델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모티베이션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기업체에서는 대부분 이제 그 사람 또는 개인정보 담당자 또는 CPO들의 입을 항상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됩니다라고 했을 때 그 된다고 해주길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 다시 체크해 보니까 안 되네 싶어서 이게 리스크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굉장히 미안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이걸 봤을 때 리스크 평가 모델을 했을 때 명확한 리스크가 있으니 안 됩니다. 뭐 아니면은 무슨 어떤 리스크가 명확하게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 평가 모델을 통해서 도출이 될 수 있는 좀 실질적인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 되길 바래 봅니다. 네. 네. 근데 정말 너무 좀 이렇게 몇 개월 동안 이제 이거 우리 위원회랑 같이 좀 고민했던 내용을 너무 정확하게 좀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이걸 이미 다 겪으시기 때문에 생생하게 좀 말씀하신 것도 공감되는 내용이 너무 많은데 좀 다 중요한 말씀들인데 이제 이렇게 리스크 전문가의 그만한 어떤 그 난리지가 있느냐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좀 뭐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전문가를 이제 반드시 뽑아야 되는 그런 정도의 규모를 가진 공공 영역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그것과 이제 스타트업을 좀 나눠서 봐야 될 텐데 사실 현재 그 내부 관리에 관련된 그 관리적 조치에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그 위원회에서 그걸 넣어가지고 고려를 하고 계시거든요.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좀 더 관리적 조치 여부를 판단할 때 좀 더 완화돼서 좀 혁신에 좀 더 할 수 있도록 꼭 사람을 꼭 뽑을 게 아니라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은 특히나 공공 영역 이거는 민관 다 적용이 되는 거고 공공 영역 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인력을 확충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실제로 지금 지적해 주신 그 고민이 되게 지금 미국에서 되게 크게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미국의 최근에 이제 OMB에서 예산관리국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이제 대통령실에서 가장 큰 조직입니다. 이제 예산 우리나라 이제 기재부 예산실과 현재 대통령실 기능 합친 것만큼 되게 강력한 이제 2차 대전 때 생긴 조직인데 그게 이제 국가를 총동원해 가지고 지금 바이든 행정명령에 따라서 이제 각 부처를 막 달달달 볶으면서 이제 엄청난 문서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OMB가 최근에 그 AIM 메모라는 메모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AIM 메모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그 각 부처마다 CAO를 하나씩 선임을 하는 겁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그 치프 AI 오피서를 무조건 뽑고 그럼 만약에 그거 어디서 데려올 사람 없으면은 예산을 부어가지고 만들라는 겁니다. 키워서 교육해서. 그러면서 또 수요가 생기고 그러니까 국가가 전체적으로 그런 전략을 가지고 동원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스타트업에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지만 일정 규모의 대기업이나라든지 공공 영역에서는 충분히 이제는 뭐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지금 상황이고 지금 나라의 영향을 총동원해서라도 그래서 좀 그런 상황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사실 여러 그 조직이 있어서 뭐 사실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키우고 교육하고 이런 그 담당한 윤 과장님께서 주로 그거 많이 해주시는데, 예. 근데 그런 게 다 이제 맞물려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단편적으로 사람을 무조건 뽑아라라고 하면 안 되고 이제는 미국에서 고민하는 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우리도 좀 더 거기에 좀 쫓아가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교육이란 것도 지금 사실 그 위원회 그 내부 관리계 거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근데 스타트업은 좀 봐주고 근데 그게 이제 기존의 CPO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기능을 할 텐데 이제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규모가 되는 조직에서는 이 사람을 어쨌든 키워서 이렇게 만들고 계속 그걸 선선을 일으켜가지고 산업도 만들고 뭐 학과도 만들고 좀 이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는 것 같고 그런 것도 좀 전제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체크리스트가 또 뭐 이것만 하면 뭐 다 뭐 땡이지 하면서 약간 무슨 예전에 뭐 환경 관련해서 뭐 그린워싱 하듯이 막 뭐 이렇게 막 AI 와싱 막 이렇게 이런 수단이 뭐 면피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에 너무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반면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부장이 지적해 주셨듯이 이게 뭐 이렇게 지나치게 무슨 법을 오버라이드하거나 뭐 우리가 기본적인 취지는 굉장히 또 혁신을 이렇게 촉진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정보유출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그 안전벨트처럼 작용을 해야지 이게 또 이게 또 뭐 마치 뭐 법 위에서 노는 뭐 그게 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고민 때문에 이번에 뭐
이제 지금 또 어떻게 위원장님 국장님께 좀 여쭤봐야 되겠지만 더 그 넥스트 스텝에 대한 구상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단계에서는 일단 작년에 8월에 발표하신 그 방향에 따라서 거기 법에 이미 리스크 평가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구체화해서 AI를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잘 쓰고 정보 유치도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현재 법의 테두리 내에서 좀 고민했다면은 이제 후속 작업으로 이제 사실은 이번에는 그거보다 더 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아쉽게도 너무 지나치게 많은 내용을 넣지는 못할 건데 일부러 약간 자제를 할 텐데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아예 사업자들이 갖다 쓰라고 막 평가 도구까지 만들고 이러고 있잖아요. 베리타스 프레임워크나 이런 거 대표적인데 그런 것도 또 막상 해보면은 기술이 너무 많이 발전해가지고 또 한 6개월 만에 또 폐기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떤 정부에 꼭 주도해서 뭘 한다기보다는 좀 정부에 계속 표준에 관심을 갖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민가관이 계속 같이 협의해가지고 이제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좀 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아마 위원장님 국장님 머릿속에 좀 다음 단계가 되게 많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나중에 또 여쭤보기로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좀 그래서 이 CPO의 모티베이션인데 그러니까 진짜 좀 미움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잖아요. 컴플라이언스 하는 분들은 특히 늘 사업하는 거 방해하고 너 때문에 이게 로스트 프로핏이 도대체 얼마냐 이런 입장이 되는데 근데 사실은 결국에는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좀 사실은 현실적으로 거기까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리스트 RMF 1.0에는 등급을 레드, 오렌지, 옐로우 이렇게 구분하라는 그런 내용까지 있는데 색깔별로 구분해서 알려줘라. 그러니까 왜 그렇게까지 색깔까지 얘기까지 하게 됐냐를 좀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결국에는 좀 그런 이런 매저한다는 작업, 그다음 매핑해서 그다음 매저한다는 작업은 결국에는 기업 내부에서 어떤 그런 적절한 회사의 어떤 현실에 따른 분류를 통해서 프라이어타이즈를 하고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좀 대응을 하되 우선순위가 아닌 것에 대해서 좀 더 실험적인 방식으로 혁신하고 많이 개발해서 우리가 좀 앞서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비례성이라든지 좀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되게 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리스크를 평가해서 등급을 나눌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어떤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민을 좀 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미국에서 색깔 얘기 놀이하는 거 보면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으면 색깔 얘기까지 나올 거라고 했었는데 하여튼 우리도 그 정도까지 좀 심도 있는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너무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예, 지금 하여튼 작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 이지은 위원님. 네, 앞에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일단 첫 번째 박성철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거는 가이드라인 형태로 최종 나올 것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설명을 하실 때 일단 자율 준수를 권고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단계별로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AI와 관련해서는 사회 전체적으로 관심이 일단 많기도 하고 다양한 위험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그러면 적절한 평가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컨대 인권 역량 평가라고 해서 인권위 차원에서 어떤 모델을 지금 만들고 있고 권고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개보위에서 준비하고 있는 개인정보 리스크와 리스크 가이드라인과 그다음에 인권위에서 준비하고 있는 인권 역량 평가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하고요. 이건 개보위에서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준수하면 굉장히 좋은 거지만 아무래도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시로 드신 거 개인정보 리스크에서 예시로 드신 거에 보면 예컨대 프로파일링에 대한 위험도 예시로 개인정보 리스크로 예시로 제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대중감시 같은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예컨대 이런 리스크를 기업에서 예측했다고 했을 때 이 경감할 수 있는 조치가 만약에 기업의 어떤 영리와 부딪힐 때 과연 이거를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권고만으로 자율적인 어떤 권고 수준으로 그래서 이런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침은 결국은 법제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역시 개보에서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궁금증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저 너무 잘 지적해 주셔서 저는 작년에 나온 영향평가에 맞춰서 지금 세세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거에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전체적인 그림. 인권위에서 하는 인권 영향 평가의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을 뭐 부처 간에 협의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어떤 내용으로 준비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하고 그거 관련해 갖고 무슨 지금 어떤 큰 입법이 준비 중인 거라는 얘기는 못 들었기 때문에 아마 인권위가 갖고 있는 이제 권고 기능 차원에서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내용이 나오게 되면은 저희들은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는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인공지능과 관련된 요 어떤 가이드라인 작업 또 어떤 규율 체계의 어떤 마련 방안은 어떤 지금 당장에 지금 그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을 일단 근거로 해서 이것을 출발점으로 해갖고 지금 작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많은 내용들이 아까 자율 준수라든지 권고라든지 이런 형태로 지금 그 규범을 그러니까 구체화하는 작업들을 지금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랄까 각 나라마다 글로벌 스탠다드가 지금 하나가 뚝 형성됐다기보다는 굉장히 각종 규범들이 형성되는 단계에 있고 여기에서 저희들은 일단은 보호법의 영역에 내에서 현행법 틀 내에서 최대한 이제 구체화를 해나가면서 좀 적용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입법을 하자라는 그런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그 궁극적으로는 입법 얘기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들이 이제 조만간 구체화될 수도 있는데 금년에 하는 작업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뭐 공개된 정보 이렇게 리스크 평가 모델, 투명성과 관련된 기준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자율적인 형태로 이렇게 적용을 해나가고 추후에 이제 중요한 내용들은 법에 반영하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약간 하나만 더 부연하면 공공부문회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좀 적용 대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일종의 해석 방식을 마련해서 공공부문에 적용되고 또 민간과 달리 공공부문은 좀 어느 정도 규제를 통해서 조달 시장이 열릴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 뭐 위원 국장님까지 이제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토론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유행위원 간단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학적인 접근을 여기 보면은 그 위험 관리 체계라든가 아까 이러한 데 사실은 소프트웨어 공학 쪽에서 접근을 될 수도 있고 AI 공학적인 의미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거를 좀 반영을 좀 해주시고 특히 산업적인 측면에서 AI라는 게 하루하루가 변해가는 현재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미시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제가 볼 때는 거시적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교수님이 잘 해주셨는데 리스크 평가 원칙이나 자율 평가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좀 산업계들과 또 하나는 그 가이드라인이 개인 보호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시적인 거를 제시해 주면은 개발자라든가 서플라이 제공자들이 그러한 거를 미리 하면서 앞으로 인력 양성이라든가 교육을 어떻게 좀 시켜주면 좋을 건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거를 매핑을 시켜줄 수 있는 게 전 그 이론적인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디지털 전환을 시키면서 제조업이라든가 산업계에서는 되게 어려움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이러한 거를 어떻게 이 AI와 또
그리고 이 개인정보 보호에 연관을 어떻게 잡아줘야 될 거냐 하는 거는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개인정보 보호이기 때문에 이런 걸 어떠한 방향으로 이 맵을 그려줘야 될 건가 하는 거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가 그냥 생각입니다. 예. 이건 너무나 중요하고 좀 꼭 해야 되는 일을 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 위원님들 중에 산업계와 또 뭐 이렇게 공학 교수님들 모시고 같이 작업을 하고 있고 이제 그분들 인풋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뭐 예를 들면 카이스트 찬명 교수님 이런 분들 이제 모시고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그런 어떤 미티게이팅 테크놀로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고 사실은 그게 굉장히 실증적으로 하고 싶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따로 또 예산을 들이셔가지고 좀 현재 좀 여러 실증을 좀 하고 계십니다. 현재 아까도 뭐 김 변호사님 말씀 주셨듯이 뭐 정보유착 권리 보장 이런 것들도 사실은 너무나 그 어떤 기술적인 방식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삭제 요구나 이런 것을 수용해야 되는 게 굉장히 다릅니다. 그 개인정보가 뭐 토큰에 들어있냐, 예를 들면 뭐 K2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뭐 달리 1 같은 경우는 비전 트랜스포머고 달리 2나 3 같은 경우에는 클립 더하기 디퓨전인데 그러면 토큰이 들어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클립 방식일 때는 토큰을 날리는 방식으로 기계에 망각을 할 수가 있지만 또 예를 들면 나중에 뭐 비전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토큰 한 단위가 굉장히 그 작기 때문에 그걸 토큰을 다 지운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파라미터를 조정해야 되는데 그게 기술적으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좀 필요하고 굉장히 많은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근데 그래도 최대한 현재 기술을 많이 쫓아가고 또 그 여러 가지 이익 형량이나 리스크 평가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현재 가용한 기술로 어느 정도까지 낮출 수 있냐. 그러면 개발자들이 바로 그걸 해서 개발 과정에서 파급시키는 게 가장 경제적이고 또 정보 유착도 효과적으로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안정성 조치 부분에서 특히나 많은 공을 들여서 고민 중이고 뭐 일례로 뭐 이렇게 학습 과정에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뭐 파인 튜닝 기법 중에 뭐 RHF 같은 뭐 그 휴먼 피드백에 의한 강화 학습이라든지 대표적으로 이제 산업계에 쓰이고 있는 여러 그 뭐 경감 조치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도학습 시절에 사용되었던 그런 프라이버시 인행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택도 없고 어떤 이런 생성 시대나 어떤 범용 기술에 걸맞는 어떤 안전성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재빨리 수용해서 이 가이드라인에 담아내는 그 굉장히 기동성 있게 대처하는 게 이 작업의 그 핵심이자 또 핵심이고 또 생성 AI 같은 경우에는 프라비던스 툴이라든지 뭐 오토마킹 관련해서 뭐 텍스트에는 좀 안 되니까 텍스트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되고 비디오 보이스는 또 되니까 그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넣어야 되고 또 시작해서 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 굉장히 훌륭하신 산업계와 또 이렇게 우리 공학 교수님들 모시고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물절도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계 최고의 어떤 그 프레임워크를 만들 수 있도록 좀 그 말씀 주신 거 잘 충실하게 이렇게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약간 전체적인 매핑을 해가지고 전 사회 역량을 동원해야 되는 거는 대통령실에서 4분 맞으셨으니까 좀 아무쪼록 각별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 아까 보통 2번 말하지 않는데 오늘 한 번만 더 저는 리스크 매니지먼트에서 리스크 평가하고 이익 경량을 조금 다른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가이드라인 하셨을 때 좀 명확하게 적시해 주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인권위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개보위가 잘 모른다고 하셨는데 인권위원회가 사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권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런 그 기준에 대해서 조금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정부 부처들이 인권위의 권고를 무시하는 경향이 상당히 큰데 그래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권이 중요한 기관이니 인권위원회 권고는 무시하지 않고 좀 따라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코멘트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일반적 기준을 얘기해서 말씀하신 거고요. 그 인권위가 그 지지난해 했었던 그 공개된 장소의 어떤 실시간 원격 감시와 관련된 AI에 대해서 권고를 낸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잠깐 확인해 설명을 보겠습니다. 그 드리면 부분은요. 그 얘기를 해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인권위에서 인공지능 이 개발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인 거고 지금 아까 그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 영향평가, 인권 영향평가에 대한 건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게 그 최근에 위원회 의결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권고안이. 근데 아직
공표는 안 된 상황이고 곧 공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 뭐 이제 개인정보권도 인권이니까 뭐 하여튼 또 얘기가 이제 뭐 굉장히 이제 많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한 6, 7분 남았는데요. 토론 이제 뭐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오늘 이제 두 분 발표가 잘 있었고 오늘 같은 방식이 이제 우리 포럼이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제 실제 가이드라인을 연구를 하는 분들이 나와서 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고 또 그게 나중에 성안이 돼서 이렇게 공포가 되면은 훨씬 더 이제 좋은 양질의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올 거다 이런 이제 기대를 하게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또 개인정보보호법이 보면 이제 신생이지 않습니까? 신생인데 뭐 저는 이제 법률을 한 수십 년 했지만은 이게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뭐 지침이나 고시나 또는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생성된 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이제 나올 때마다 제가 놀라는 것이 이걸 어떻게 만들어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우리 이제 위원회 이제 보호위원회 이제 위원장님을 포함해가지고 아주 직원들하고 또 전문가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을 거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이제 거기 이제 나오면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가이드라인 내용이 어느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건 뭐 당연한 거죠. 그럼 다시 또 이제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다시 개선을 하면 되는 것이고 처음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처음을 잘 이제 제일 많이 하는 조직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래서 오늘 나온 얘기도 지금 이제 그런 것하고 이제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두 분이 더 이제 작업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좋은 양질의 이제 우리 인공지능 서비스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고학수 위원장님이 뭐 잘 알다시피 이제 인공지능법의 이제 대가시고 또 개인정보보호법이 대가신데 오늘 이제 나온 얘기를 뭐 이제 우리 위원회를 대표로 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기보다는 뭐 이제 전문가로서 한번 얘기를 듣는 것으로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표를 한다고 하면 또 괜히 또 책임이 따를 수가 있으니까요.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미래 포럼 올 때마다 그 집무실을 벗어나서 훨씬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그 새로운 얘기들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이제 자극을 받게 되고요. 근데 다른 한편 뭐 저희 위원회가 이제 특히나 뭐 근래 들어서 점점 사회적인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걸 저희가 스스로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 뭐 조직은 작지만 해야 될 일, 하는 일들 뭐 굉장히 많은데 그 와중에 특히 인공지능과 관련된 영역은 정말 뭐 이제 그 담당 직원들이 다 일당백의 자세로 하고 있고 오늘 뭐 발표해 주신 두 분 포함해서 또 이제 자문 주시는 분들이 또 뭐 너무나 많이 도움을 주셔서 뭐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의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뭐 소감일 수도 있고 당부일 수도 있고 뭐 이제 두 가지 영역 다 이렇게 만만치 않은 영역인데요. 이제 투명성은 이제 우리 법에 이제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설명 요구에 관한 내용이 이제 뭐 들어오면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될 뭐 그런 상황이 됐는데 아주 추상적이고 큰 틀에서는 뭐 결국은 뭐 정보 주체 이제 뭐 이용자, 소비자 뭐 이런 층이 AI가 활용되는 맥락에서 그 불투명하게 보일 경우에 어떤 식의 기대를 할 거냐 또는 어떤 식의 요구를 할 수 있을지에 관한 기대들을 흔히 할 거냐. 그래서 그런 기대를 반대로 받는 쪽에서는 어떤 식의 설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냐. 이제 그런 조금 더 현실적인 관점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의 기대는 어떤 것일까? 다른 한편 실제 여기 이제 아까 밸류 체인이라고 했는데 뭐 기업이라든가 AI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들은 기술적으로 또는 현실적으로 조직 체계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할 때 얼마나 어떤 형태로 투명성을 높이는 게 가능할 것이고 또 앞으로 가급적이면 있는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도를 할 것이냐 뭐 이런 차원의
큰 틀에서의 고민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리스크는 저는 뭐 리스크에 기반한 리스크에 상응하는 수준의 이제 뭔가 안전 장치 뭐 이런 것들이 또 관심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또 뭐 그 현실에서는 또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이제 많은 것 같고 또 우리 법제도가 그거에 얼마나 이제 맞춰서 준비가 되어 왔냐 뭐 이런 관점에서도 고민할 지점들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여기 슬라이드 아까 이제 뭐 베네핏이라든가 기회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고려할 거냐 뭐 사실은 꽤 중요한 요소인 것 같고요. 제가 그 UN AI 자문기구에서도 인공지능에 관한 리스크 또는 챌린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는 AI로 인한 오용, 미스유즈에 관한 얘기들도 많이 하지만 동시에 미스유즈라는 이제 표현을 써서 쓰는 게 맞는데 안 써서 쓰질 못하게 돼서 생기는 그런 사회적인 비용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한 요소로 고려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거랑 조금 또 결을 달리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이제 몇 주 전에 합성 데이터 참조 모델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 그 오늘 아침에 이제 그 뭐 다른 일 때문에 외국에 있는 전문가하고 화상 회의를 합성 데이터 관련해서 이제 그 회의를 잠깐 했었는데 이제 합성 데이터 뭐 혹시 이제 참조 모델 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합성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진짜 데이터로부터 출발을 해서 진짜 같은 가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개념인데요. 이제 그 프라이버시 관점에서는 이게 가짜 데이터긴 하지만 얼마나 진짜 같으냐. 진짜 데이터랑 똑같아지면 또 문제인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 딜레마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이제 이게 프라이버시상 리스크가 있다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리스크가 거의 없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뭐 디스턴스 펑션 같은 거 해서 이제 통계 익숙하신 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통계 가설 검정하는 거 비슷한 식의 개념으로 뭐 95% 또는 99%의 어떤 기준점을 세워놓고 그 기준점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보는 건데 거꾸로 얘기하면 약간의 그걸 레지듀얼 리스크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건데 리스크는 약간은 또 남아있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렇게 마련된 데이터는 법제도의 틀에서는 익명정보냐 아니냐 뭐 이런 걸 어떻게 바라볼 거냐 라는 질문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나오고요. 또 이제 이번에 우리가 발표한 그 이제 합성 데이터 이제 이제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있는데 비정형 데이터는 이미지 데이터입니다. 이제 이미지 데이터 두 가지인데 하나는 치과에서 쓰는 구강인데요. 구강 안에 이제 이빨 사진입니다. 이빨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건설 현장에서 그 안전모를 착용했는지 여부를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 얼굴 위에 이제 안전모가 있는 뭐 이런 것들인데 일반론적으로 사람 얼굴이 있으면 뭔가 조심스러울 것 같은데 안전모 착용 여부를 구분하는 알고리즘 맥락에서는 사람 얼굴이 뭐 이렇게 굉장히 삐뚤어져 있든지 흐리게 있든지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 안전모가 있는지 여부 그걸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알고리즘 그 맥락의 성능 지표만 이제 충분히 확보가 되면 이제 되는 것 같고 이제 이빨 맥락에서는 이빨 안에 충치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건데 그러면 뭐 사람 얼굴 부분 뭐 아니면 이 이빨 바깥 부분의 이미지는 전혀 없고 딱 이빨 치과에서 이제 학생들 교육하거나 뭐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하는 용도인데 그런 맥락에서는 이게 얼마나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 건강과 관련된 건 민감도가 높은 정보들 생각을 하는데 이빨 부분만 있는 정보는 상대적으로는 또 민감성이 그렇게 높지 특히나 뭐 충치 뭐 이런 거면 민감성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리스크라고 하는 거를 리스크는 결국은 수학적으로는 확률 곱하기 매그니튜드 이렇게 되는 건데 그 확률이라고 하는 거를 되게
아까 이제 슬라이드 중에 그래뉼러하게 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 얼마나 어떻게 그래뉼러하게 볼 수 있을 거냐. 또 항암의 사이즈를 이제 평가하는 것도 얼마나 그래뉼러하게 할 거냐.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현장에서 굉장히 실제 상황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별로 실제 현장에서의 유용성은 떨어지는 가이드라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 이제 고려할 거냐라고 하는 거는 뭐 저희 위원회한테도 굉장히 큰 과제고 뭐 이제 민간 협의회 통해서 앞으로 작업하는 데 있어서 잘 고려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2시간 동안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은 특히 외부에서 우리 대통령실에서 이제 이경우 비서관님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더더욱 이제 자리를 좀 빛내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제 나왔던 말씀들을 잘 정리가 돼서 다음에 이제 가이드라인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혹시 뭐 못다한 얘기가 있으면은 직접 이제 우리 저 보위원회에다 전달해 주시면은 아마 충분히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 분들 오늘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포럼에서 열띤 발표 토론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요. 다음 일정을 안내를 드리면은 4차 회의가 8월 21일 날 15시입니다. 그 메모를 다 해주시고요.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